3년째 백수면서 곧 대박 날 거야라고 말만 하는 남편. 제 월급 450만 원으로 살면서 마통에서 돈 좀 뽑아 쓰자고 태연하게 말하는 남편. 그러면서도 내가 가장이다라며 권위만 내세우는 남편과 함께 무려 10년 넘게 함께 살았어요. 종합병원 수간호사로 일하며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상은 마이너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로 인해 저의 인생이 확 뒤바뀌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쌍둥이 아들 둘 있는 엄마예요. 저는 종합병원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요. 특히 데이 근무일 때는 새벽 6시에 일어나야 했거든요. 15년째 이런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종합병원 수간호사라는 직책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화장실 거울을 보며 세수를 하던 그 시절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42살이라는 나이치고는 꽤 단정했었죠. 동료들이 늘 저를 완벽한 수간호사라고 불러주곤 했거든요. 그때는 그런 말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알겠지만 말이에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곤 했었습니다. 새 간호사 교육, 의사들과의 컨퍼런스, 까다로운 환자 보호자들까지. 돌이켜보니 그런 일들이 오히려 저에게는 안정감을 줬던 것 같아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 상황이 터졌었어요. 중환자실 환자분이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신 거였죠. 새내기 간호사들이 당황하는 사이 저는 침착하게 의사 선생님께 연락하고 응급처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때 후배가 수간호사쌤은 정말 다르다며 감탄해 주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뿌듯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적어도 병원에서만큼은 제가 확실히 필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도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환자분들도 저를 믿어 주셨어요. 그 유명한 까다로운 정인숙 씨조차 저만 믿는다고 말씀하셨을 정도였으니까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던 기억도 나요. 그때는 정말 만족스러웠거든요. 남들이 보기에 제 삶은 부러울 만했어요. 안정된 직장에 15년 경력의 전문직, 쌍둥이 아들들의 남편까지 완벽한 가정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항상 무거웠던 이유를 알겠어요.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어떤 것인지 말이에요. 현관문을 열면 늘 똑같은 광경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와 게임 효과음, 그리고 거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요. 45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한가로웠죠. 제가 들어서는 소리에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늘 나긋나긋하게 오늘 뭘 했는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이미 포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대답을 기대하지도 않았거든요. 남편은 늘 사업 아이템을 생각하느라 바빴다며 이번엔 정말 대박 날 거라고 똑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TV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로요. 3년 전 사업 실패 후부터 남편은 계속 그랬었거든요. 곧 성공할 거라고, 이번엔 확실하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집에서 주식 차트 보거나 게임만 했죠. 지금 생각하니 그때부터 제가 혼자 모든 걸 떠안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늘 마음이 답답했어요. 월급 450만 원으로 이 집안을 꾸려가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카드값은 매달 늘어나고 생활비는 부족하고 그런데 남편은 태연하게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뽑아 쓰자고 말하곤 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이미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이 4천만 원이었어요. 연간으로 나가는 이자만 200만 원이 넘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참았어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보니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알겠지만요. 쌍둥이 아들들이 저녁 먹으러 나올 때만큼은 그래도 화목한 가정 같았어요. 준호는 늘 제게 아빠를 왜 그렇게 혼내느냐며 아빠를 두둔했고, 준혁이는 오늘도 힘들었을 거라며 저를 이해해주곤 했어요.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인데도 말하는 방식이 이렇게 달랐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이미 둘의 성격 차이가 드러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 아직도 선명해요. 아이들이 잠든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거든요. 뭔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본 게 있었어요. 상우가 서재 책상 서랍을 열면서 무언가를 확인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인감도장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말이에요. 돌이켜보니 바로 그 순간부터 상우의 계획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안정된 가정이었지만 속으로는 뭔가 불안했거든요. 마치 언젠가 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죠. 그 무너짐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충격적으로 올 줄은 말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니 병원에서의 제 모습과 집에서의 제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병원에서는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전문가였지만 집에서는 점점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만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전혀 당연한 게 아니었죠. 그렇게 평온해 보이던 일상 속에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모든 걸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남편의 모습에서 이미 모든 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엔 그냥 넘어갔죠. 아니, 넘어가려고 했다는 게 맞을 거예요. 어느 주말 저녁 남편이 동네 후배들과 술 약속이 있다며 나갔어요. 요즘 들어 이런 약속이 부쩍 늘었더라고요. 그때는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라고 생각했어요. 사업 실패 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할 거라고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남편이 나간 후 집안 정리를 하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카드 명세서를 보니 이달에도 또 한도를 넘었더라고요.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이 4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었는데 연간 이자만 200만 원씩 나가고 있었거든요. 제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새벽 2시가 넘어서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소보다 더 우락부락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다 자기 덕분이라고, 밖에 나가서 다른 집들 좀 보라고,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고 말했거든요. 돌이켜보니 그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이 집은 제가 대출을 떠안아서 마련한 거였어요. 남편 명의로는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제 명의로 해야 했죠. 그런데도 남편은 밖에서는 자기가 집을 샀다고 떠벌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나긋나긋하게 말했어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술자리를 줄여달라고, 카드 사용도 조심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자기가 가장인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제가 너무 까다롭게 군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45살이라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때를 쓰는 아이 같았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남편은 이미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3년간 백수로 지내면서 스스로도 초라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 허세를 부리고 싶었던 거죠. 밖에서만큼은 여전히 능력 있는 가장인 척하고 싶었던 거예요. 문제는 그런 허세를 부리기 위해 제 돈을 써댔다는 거였어요. 후배들과 만나면 항상 본인이 계산하겠다고 나서고 비싼 술을 주문해서 대접하고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더 뽑아 쓰자고 태연하게 말하는 거였죠. 그 무렵 남편의 하루 일과는 정말 한심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주식 차트를 보고 오후에는 소파에 누워 게임을 하고 저녁에는 투자 관련 유튜브를 보면서 이번엔 확실하다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러다가 술 약속이 있으면 나가서 허세를 부리고 오는 게 일상이었죠. 가장 기가 막혔던 건 남편이 자기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주식 공부하는 것도 노력이고 사업 아이템 생각하는 것도 노력이라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말만 반복했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힘들다고, 특히 아내인 제가 믿어주지 않으니까 의욕이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황당한 논리였어요. 그 시기에 아이들 앞에서도 남편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준호에게는 남자는 원래 큰 일을 해야 한다며 아빠처럼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반면 준혁이가 현실적인 질문을 하면 아직 어린애가 뭘 안다며 무시했죠. 저는 그때까지도 참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남편과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허황된 소리를 해도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독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더욱 현실감을 잃게 만들었거든요. 특히 남편이 후배들에게 자랑한다는 내용들을 들으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집은 자기가 샀다고, 아내는 내 덕분에 좋은 집에서 산다고, 곧 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모두 다 거짓말이었는데도 본인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무렵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건 남편의 경제관념이었어요. 카드값 독촉 전화가 와도 곧 해결될 거라며 저에게 떠넘겼고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마이너스 통장이 있지 않냐고 태연하게 말했어요. 4천만 원이라는 빚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돌이켜보니 그때 남편은 이미 현실과 동떨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만의 환상 속에서 여전히 성공할 거라고, 곧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제가 현실을 감당해야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남편과 저 사이의 균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허상 속으로 도피했고 저는 점점 더 현실의 무게를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무렵부터 우리 집안의 균열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들 사이에서 말이죠. 경제적 압박이 점점 심해지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은 이미 4천만 원에 달했고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카드값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졌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요즘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아이들 학원비를 좀 줄여볼까 하는 제안이었죠.
그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돌이켜보니 그때 두 아들의 반응이 정말 극명하게 갈렸어요. 준호는 의외로 쉽게 동조했어요. 괜찮다고, 학원 안 가도 된다고, 집에서 게임하는 게 더 재밌다고 말했거든요. 15살 남자아이답게 솔직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준혁이는 달랐어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다른 애들은 다 학원 가는데 자기는 학원도 못 가냐고 물어봤어요. 그 말투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거든요. 친구들과의 격차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준호의 반응에 만족해하며 역시 아들이 아빠 마음을 이해한다고 칭찬했어요. 반면 준혁이에게는 남자가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며 가정 형편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죠. 같은 아들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 남편의 모습이 참 답답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각자 방에 들어간 후에 준혁이와 준호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어요. 벽이 얇아서 거실에서도 다 들렸거든요. 준혁이가 준호에게 따지는 소리였어요. 준혁이가 준호를 향해 말했어요. 너는 아직도 모르냐고. 아빠는 맨날 놀면서 엄마 돈 쓰고 있다고. 엄마가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왜 아빠 편만 드느냐고 말이죠. 15살이라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현실적이고 냉정한 지적이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아빠를 두둔했어요. 아빠도 나름 노력하고 있다고, 곧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엄마가 너무 성급하게 재촉한다고 말했거든요. 남편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 씁쓸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준호는 단순히 아빠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하기 싫고 학원 가기 싫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었던 거죠. 아빠의 생활 방식이 자기한테는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반대로 준혁이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다른 집 아빠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통 가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활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상황이 얼마나 이상한지도 깨닫고 있었죠.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여야겠다고 통보한 거였어요. 그것도 제 월급에서 나가는 용돈을 말이에요. 자기는 술값이나 투자금은 그대로 쓰면서 아이들 용돈은 줄이겠다는 거였죠. 그때 준혁이가 폭발했어요. 아빠는 자기가 쓸 돈은 다 쓰면서 왜 자기들 돈만 줄이냐고 공평하지 않다고 따졌거든요. 준호도 그때만큼은 준혁이 편을 들었어요. 용돈이 줄어드는 건 싫었거든요. 남편은 그런 아이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자기가 가장인데 가장의 결정에 왜 토를 다느냐고, 아직 어린애들이 어른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했죠. 45살이라는 나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유치한 권위주의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아이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긋나긋하게 남편을 달래며 아이들에게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엄마가 해결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어요. 준호는 여전히 아빠 편이었지만 용돈 문제 때문에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준혁이는 아예 아빠와 대화를 끊어버렸죠. 식사 시간에도 아빠가 말을 걸면 대답을 안 했거든요. 남편은 그런 준혁이를 보며 버릇이 없다고 화를 냈어요. 아빠에게 반항하는 건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제게 책임을 떠넘겼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 무렵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 사이의 갈등이었어요. 쌍둥이로 태어나서 그 누구보다 친했던 두 아들이 아빠를 두고 편을 갈라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특히 준혁이가 저에게 하소연할 때가 가장 마음 아팠어요. 왜 아빠는 일을 안 하는지,
왜 다른 집 아빠들처럼 못하는지, 왜 자기들만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물어봤거든요. 15살 아이가 할 질문이 아니었어요. 준호 역시 속으로는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 편을 들기는 했지만 친구들이 학원 이야기할 때 소외감을 느끼는 모습을 종종 봤거든요. 그럴 때마다 집에 와서 더 게임에 몰두했어요. 돌이켜보니 그때 우리 가족은 이미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남편과 준호 대 저와 준혁이. 하지만 그 균형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곧 더 큰 사건이 터질 예정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기에 남편은 이미 마지막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 압박이 한계에 다다르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던 거죠. 하지만 그 해결책이라는 게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금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가족의 평화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평화라는 게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곧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어요. 적어도 시작은 그랬죠. 그날 저는 오후 근무였어요. 3교대 스케줄 때문에 가끔 이런 날이 있거든요. 평소보다 늦게 출근하는 날이었죠. 아침에 남편은 여전히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느라 바빴어요. 병원에서의 하루도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환자들 돌보고 새내기 간호사들 교육하고 의사들과 컨퍼런스하고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집에 전화를 걸어봤는데 남편이 받지 않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별일 아니라고 넘겼을 텐데 그날은 왠지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 어디 나갔나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전화해 봤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죠. 병원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 불안감이 계속됐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집 근처 골목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우리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게 보였어요. 검정색 세단이었는데 동네에서 보던 차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차려니 했어요. 그런데 현관문 쪽을 보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양복 입은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었는데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더 이상한 건 현관문이 열려 있다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집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어요. 누가 감히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단 말인가요? 차에서 내려 가까이 가보니 상황이 더 명확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가서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거실을 둘러보고 방 크기를 재고 심지어 화장실까지 확인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혹시 도둑인가 싶어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누르려고 했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도둑 같지는 않았어요. 너무 당당하게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집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사람들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그들을 안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도둑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순간 더 큰 혼란이 밀려왔어요. 저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어요.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남편과 그 낯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뭔가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다가 발각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왔다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집을 보러 온 고객분들과 함께 왔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제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집을 좀 보여드리고 있다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이미 모든 걸 이해했어요. 남편이 우리 집을 팔려고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집안 곳곳을 살펴봤어요. 벽지 상태를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보고 수도꼭지를 틀어보기도 했어요. 마치 이미 자기 집인 양 행동하는 모습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남편과 싸울 수도 없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칠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시며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둘러본 후에야 집을 나갔어요. 나가면서 남편과 뭔가 이야기를 더 나누더라고요. 가격이나 조건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그들이 떠난 후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면서 왜 집에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가 갔느냐고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오는 길에 그 사람들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당황하면서 그냥 수리업체 사람들이었다고 얼버무렸어요. 집을 고칠 곳이 있어서 견적을 내러 왔다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준호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수리하는 사람들이 왜 방 안까지 다 들어가서 봤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준호의 질문이 정말 핵심을 찌르고 있었어요. 15살이라고 해서 바보는 아니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어요. 준호는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제게 정말 수리업체 사람들이었냐고 물어봤거든요. 저는 그 순간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 진실을 숨길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모든 걸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빠와 이야기해 보겠다고만 했어요. 그날 밤 늦게 준혁이도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형에게서 오늘 있었던 일을 들었는지 저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어요. 집에 온 사람들이 정말 누구였냐고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모든 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계획이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이었거든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른 거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낯선 사람들이 우리 집을 품정하며 둘러보던 모습, 남편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아이들의 의심스러운 눈빛까지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충격은 우리 가족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죠. 그날은 제가 오후 근무였어요. 오후 2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스케줄이었거든요.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 이런 날들이 있어요. 아침에는 집에서 여유롭게 지낼 수 있지만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죠. 그날 아침에 남편과 아이들이 각자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보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 무렵이 아이들 시험 기간이어서 평소와 일정이 달랐거든요. 준호는 시험 공부가 싫다며 학원도 안 가고 바로 집으로 올 거라고 했고, 준혁이는 시험 공부를 더 하겠다며 학원에 간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뭔가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녁 7시쯤 잠깐 시간이 날 때 집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전화벨이 계속 울렸지만 남편이 받지 않더라고요. 한 번 더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같으면 별일 아니라고 넘겼을 텐데 그날은 왠지 걱정스러웠어요. 하지만 근무 중이라 더 이상 신경 쓸 수는 없었죠. 밤 10시에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평소와 똑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실은 조용했어요. 텔레비전만 켜져 있고 남편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인사를 하려고 남편을 찾아보니 방에서 게임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남편이 스마트폰을 들고 게임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제가 들어왔다는 인사를 해도 대충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간단히 씻은 후 거실로 나왔어요. 그때 준호가 자기 방에서 나와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어요. 준호가 제 옆으로 와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오늘 낮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요. 뭔가 이상하다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거든요. 준호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았어요. 학교에서 일찍 돌아와서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 아빠와 함께 모르는 부부가 앉아 있었다는 거였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었고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이 집 곳곳을 둘러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거실 크기를 확인하고 방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심지어 화장실과 주방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이었다고 준호가 말했어요. 그런데 가장 이상했던 건 아빠가 그 부부에게 하는 말이었다고 해요. 준호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윗집도 조용하니 좋다고, 여기가 애들 학교도 가깝고 어린이집도 근처에 국립이 있어서 애 키우는 집이 들어와서 살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또 여기 주민들도 다 조용하고 근처 공원도 있어서 산책하기도 좋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했다고 준호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며 조용히 물어봤어요. 엄마, 이게 뭘까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우리 집을 팔려고 하고 있다는 걸 단번에 깨달았거든요. 그 부부의 말은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대화였어요. 동네 환경을 파악하고 생활 편의시설을 확인하는 그런 말들이었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준호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준호가 다시 말했어요. 자기가 집에 들어갔을 때 아빠가 당황하는 것 같았다고, 자기가 집에 일찍 올 줄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집을 보여주고 있던 중에 갑자기 자기가 나타나니까 아빠가 어색해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아빠를 무조건 믿고 따랐던 준호였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거든요. 아빠가 자기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어요. 저는 준호에게 일단 방에서 쉬라고 했어요. 내일 아빠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했죠. 준호는 여전히 궁금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늦게 준혁이도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준호에게서 오늘 있었던 일을 들었는지 저에게도 집에 온 사람들이 누구였냐고 물어봤어요. 준혁이는 처음부터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준호와 달리 상황을 더 냉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두 아들 모두에게 확실한 대답을 해줄 수 없었어요. 아직 남편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내일 확인해 보겠다고만 말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준호가 들었다는 그 대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윗집이 조용하다는 것, 학교가 가깝다는 것, 어린이집이 근처에 있다는 것. 모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확인하는 내용들이었어요. 남편 방에서는 여전히 게임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게임을 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더욱 화가 났어요. 아니, 정확히는 자기가 한 일을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그날이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남편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날이었고, 아이들이 처음으로 아빠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한 날이었거든요. 무엇보다도 그날 준호가 직접 목격한 일은 나중에 그 아이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결정적인 사건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평소 아빠만 믿고 따랐던 준호였지만 그날의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거였어요. 다음 날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진짜 시험이 시작될 거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다음 날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충격적인 날이었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준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날이었거든요. 그날 아침 저는 데이 근무였어요. 7시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어젯밤 준호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아이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출근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은 반드시 남편과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준호가 본 그 일이 정말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병원에서의 하루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자꾸 집 생각이 났어요. 혹시 오늘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불안했거든요. 오후 4시에 퇴근하고 집으로 서둘러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제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저는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어제 준호가 이야기한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물어봤거든요.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뭔가 들킬까봐 걱정하고 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죠. 남편이 얼버무리며 대답했어요. 그냥 집값이 얼마나 하는지 알아보려고 부동산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당장 팔 생각은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가 평소와 달리 어색했어요. 저는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준호가 들었다는 그 대화들, 윗집이 조용하다거나 학교가 가깝다는 그런 말들을 왜 했는지 따져봤거든요. 집값만 알아보는 거라면 그런 설명이 필요 없지 않냐고 말했어요. 그때 남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면서 왜 그렇게 따지냐고, 자기가 뭘 하든 자기 마음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걸 확신했어요. 정말로 집을 팔려고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나긋나긋하게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집을 팔려는 건지, 왜 저에게 상의하지 않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더욱 화를 내며 자기가 가장인데 왜 일일이 보고해야 하냐고 반발했어요. 바로 그때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거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봤거든요. 부모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어요. 저는 준호를 불러서 앉혔어요. 그리고 어제 본 그 일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준호는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준호의 이야기를 다시 들으니 더욱 확실해졌어요. 그 부부가 집 구석구석을 둘러본 것, 남편이 집의 장점들을 설명한 것, 모든 게 집을 팔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죠. 남편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자 태도를 바꿨어요. 화를 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집을 팔 수밖에 없다고, 이 모든 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거든요. 그 순간 준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충격받은 표정이었거든요. 입을 벌리고 아빠를 쳐다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준호가 물어봤어요. 아빠가 정말로 집을 팔려고 했냐고, 자기들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 말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아빠를 그렇게 믿고 따랐던 아이였는데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준호에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준호는 듣지 않았어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소리쳤거든요. 아빠는 우리를 버리려고 했다고, 아빠에게 우리는 필요 없냐고, 아빠는 돈만 있으면 되냐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5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순수하고 직접적인 질문이어서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은 그런 준호를 보고 당황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변명했지만 준호는 믿지 않았어요. 계속 울면서 아빠가 거짓말쟁이라고, 자기를 속였다고 소리쳤어요. 저는 준호를 달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아빠가 사실은 가족을 배신하려 했다는 충격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때 준혁이도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죠. 준호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준혁이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빠가 집을 팔려고 했다는 것, 어제 온 사람들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했거든요. 준혁이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그랬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준혁이와는 정반대 반응이었죠. 하지만 준혁이도 분노했어요. 아빠를 향해 말했거든요. 왜 자기들과 상의하지 않았냐고, 이 집은 엄마가 대출받아서 산 건데 아빠가 마음대로 팔 권리가 있냐고 따져봤어요. 남편은 두 아들 모두에게 외면받자 더욱 화를 냈어요. 자기가 가장이라고, 가장의 결정에 왜 토를 다냐고 소리쳤거든요.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아이들의 분노만 키웠어요. 준호가 울음을 그치고 아빠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말했거든요. 아빠는 가장이 아니라고, 진짜 가장은 엄마라고, 아빠는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경제적으로는 제가 모든 걸 떠안고 있었으니까요. 준혁이도 준호 편을 들었어요. 엄마가 매달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어오는지 안다고, 그런데 아빠는 그 돈으로 놀고 먹기만 한다고 말했어요. 15살이라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현실적이고 냉정한 지적이었어요. 그날 저녁은 정말 참담했어요. 가족이 완전히 두 편으로 갈라진 거였거든요. 저와 두 아들 때 남편. 식탁에 앉아서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그날부터 아빠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평소 그렇게 아빠를 좋아하고 따랐던 아이였는데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거였어요. 아빠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준호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그동안 아빠 편만 들었던 걸 후회한다고 했거든요. 이제야 준혁이가 왜 그랬는지 알겠다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다고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이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어요. 준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날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우리 집안의 구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은 혼자가 되었어요. 아이들 모두가 등을 돌렸고 저 역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남편이 완전히 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이후 며칠간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아이들은 아빠와 말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남편과 대화를 피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혼자서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상황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그날 저는 이브닝 근무였어서 밤 10시에 퇴근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이들과 남편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진 후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실이 난장판이었어요. 소파 쿠션은 바닥에 떨어져 있고 테이블 위에 있던 리모컨이나 잡지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준혁이가 자기 방 문을 열고 나오더니 저에게 달려왔어요. 표정이 창백했어요. 오늘 아빠가 완전히 미쳤다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난리였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문을 두드려 봐도 대답이 없었거든요. 준혁이 말로는 준호가 울면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남편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 준혁이가 서재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꽤 많이 마신 것 같다고 했어요. 준혁이의 표정을 보니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먼저 준호를 달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방문을 두드리며 엄마가 왔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거든요. 한참 후에야 준호가 문을 열어줬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준호가 저에게 매달리면서 울었어요. 아빠가 너무 무섭다고 자기한테 소리를 지르고 때리려고 했다고 말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자세한 상황을 물어보니 이런 일이었어요. 저녁 먹을 때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준혁이가 그때 아빠에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권위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소리 지른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고 진짜 가장이라면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완전히 폭발했다는 거였어요. 15살짜리가 어른에게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냐며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준혁이에게 손을 들려고 했다고 해요. 그때 준호가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준혁이를 때리려고 하니까 말린 거였죠. 하지만 남편은 준호에게까지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빠 편이었던 녀석이 이제 와서 왜 반항하냐며 소리쳤다고 해요. 준호가 그때 아빠에게 말했다고 해요. 자기는 반항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집을 몰래 팔려고 한 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더욱 화를 냈다는 거였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열심히 사업 구상하고 아이템 생각하고 있다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터지면 대박 날 건데 왜 그렇게 조급해 하냐고 했다고 해요. 준혁이가 그때 냉정하게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언제 진짜 노력했냐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주식 차트 보는 게 노력이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남편은 더욱 흥분해서 소리쳤다고 해요. 가족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아서 될 일도 안 된다고, 특히 아내인 제가 믿어주지 않으니까 의욕이 떨어진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정말 어이없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사업이 잘 됐을 때는 저도 잘 살지 않았냐고, 지금 좀 힘들다고, 자기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준호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화가 났다고 해요. 언제 아빠 사업이 잘 됐냐고, 결혼한 후로 계속 실패만 했지 않냐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도 엄마가 대출받아서 산 건데 왜 아빠 덕분이라고 하냐고 따져봤다고 해요. 그때 남편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집안의 가장인데 집안의 결정을 내리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애들이 뭘 안다고
자꾸 간섭하냐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준혁이가 그때 한 말이 정말 냉정했다고 해요. 가장이라면 책임부터 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돈도 안 벌어오면서 가장 행세만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면서 소리쳤다고 해요. 아이들이 너무 버릇이 없다고, 이 모든 게 제가 교육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결국 남편이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리모컨도 던지고 잡지도 던지고 소파 쿠션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고 해요. 아이들이 무서워서 각자 방으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45살이라는 나이에 아이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서재로 가서 남편과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남편이 책상에 엎드려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이미 꽤 취한 상태였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아이들한테 왜 그렇게 했냐고,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게 어른이 할 일이냐고 따져봤거든요. 남편이 고개를 들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다 당신 잘못이라고. 아이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도 당신이 평소에 자기 험담을 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저는 나긋나긋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아이들은 그냥 옳고 그른 걸 말하는 거라고. 당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더욱 화를 냈어요. 자기가 가장인데 가족들이 왜 자기 결정을 존중하지 않냐고, 집을 파는 것도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나쁜 사람 취급하냐고 소리쳤어요. 그때 저도 참을 수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왜 상의하지 않았냐고, 혼자 결정해서 집을 팔려고 하는 게 어떻게 가족을 위한 일이냐고 따져봤거든요. 남편이 그때 정말 어이없는 말을 했어요. 남자가 집안 결정을 내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아내가 남편의 결정에 토를 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어요.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언이었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남편과 계속 싸웠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족들이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힘들 때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만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이 남편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날이었어요. 평소에 숨기고 있던 가부장적이고 무책임한 본 모습이 다 드러난 거였죠. 아이들도 그날 아빠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봤을 거예요.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어요. 아이들은 아빠를 완전히 불신하게 되었고, 저 역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확신이 섰거든요. 그 무렵 집안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남편과 아이들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고, 저 역시 남편과 대화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어요. 특히 아이들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준호는 그날 이후로 아예 아빠와 같은 공간에 있기를 거부했어요. 밥도 아빠가 먹고 난 다음에 먹겠다고 했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아빠가 나오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준혁이는 조금 달랐어요. 아빠를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선을 그어버린 상태였거든요. 필요한 말만 하고 그마저도 최소한으로만 했어요. 차라리 준호처럼 감정을 드러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런 아이들의 반응에 더욱 술에 의존하게 되었어요. 낮에는 게임을 하거나 주식 차트를 보다가 저녁이 되면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취하면 혼자서 중얼거리기도 하고 가끔은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병원에서 일할 때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적어도 병원에서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환자들을 돌보고 동료들과 협력하고 의사들과 상의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인숙 씨가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정인숙 씨는 병원에서 뇌졸중 후유증으로 입원한 어머니를 돌보고 계시는 보호자분이셨어요. 평소 굉장히 까다로우시기로 유명했지만 저에게만은 늘 수간호사님만 믿는다고 말씀해 주시던 분이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분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정인숙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날은 뭔가 진지한 표정이셨어요. 환자 보호자 상담실로 저를 데려가시더라고요. 정인숙 씨가 제게 앉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제가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별일 없다고 대답했어요. 개인사를 환자 보호자분께 말씀드릴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인숙 씨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제 표정을 보면 집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남편 문제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셨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모든 게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정인숙 씨가 휴지를 건네주시면서 천천히 이야기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모든 상황을 털어놨어요. 남편이 3년간 백수로 지내면서 제 돈으로 살고 있다는 것,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이 4천만 원이나 된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제 몰래 집을 팔려고 했다는 것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정인숙 씨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중간에 한 번도 끼어들지 않으시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다 마쳤을 때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그러고 나서 정인숙 씨가 말씀하셨어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남편 때문에 평생 고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깜짝 놀랐어요. 평소 그렇게 당당하고 강해 보이셨던 분이었는데 말이에요. 정인숙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온갖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하나같이 실패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남편은 늘 다음번에는 성공할 거라고 말만 했다고 해요. 20년 넘게 그런 식으로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돈을 벌어오고 남편은 성공한다는 망상에 빠져서 이런저런 일을 벌이기만 했다고 했어요. 집안의 모든 경제적 책임은 자신이 져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건 남편이 가부장적 권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였다고 해요. 돈은 아내가 벌어오면서도 집안의 결정은 자기가 내린다고 고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제 상황과 똑같았어요. 정인숙 씨가 말씀하시길 그런 남편과 30년을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참았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다 성장한 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10년 전에 결국 이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60살이 넘은 나이에 말이에요. 주변에서는 늦었다고 이제 와서 뭐 하냐고 말렸지만 결심을 바꾸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인숙 씨의 다음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혼하고 나니까 하루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기분이 다르다고 누군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경제적으로도 훨씬 여유로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쓰는 돈이 없어지니까 생활이 안정되었다고 자신이 번 돈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인숙 씨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당신도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이미 충분히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걱정되었거든요. 부모가 이혼하면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인숙 씨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지금 상황에서 아이들이 더 상처받고 있지 않냐고 무능하고 폭력적인 아버지를 보면서 잘하는 게 과연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또한 제 직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수간호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독립할 수 있다고, 오히려 남편이 없으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인숙 씨가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이대로 계속 참고 사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신 같은 능력 있는 여성이 왜 그런 남자 때문에 고생하느냐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인숙 씨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혼하고 나서 하루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른다는 그 말이 특히 인상 깊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보니 또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삭막한 분위기였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에 혼자 거실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인숙 씨의 말씀이 맞았어요. 이런 식으로 사는 게 과연 아이들에게 좋은 일일까요? 무능하고 폭력적인 아버지를 보면서 자라는 게 교육적일까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계산해 봤어요. 남편이 없으면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뽑아 쓸 일도 없을 거고 술값이나 투자금으로 나가는 돈도 없을 거였어요.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더 나아질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살 필요가 없을 거고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일도 없을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인숙 씨의 말씀이 제게 용기를 준 거였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확신이 섰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정인숙 씨가 제게 해주신 조언이 정말 소중했어요. 혼자서는 결코 내릴 수 없었을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거였어요. 때로는 타인의 경험담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날부터 저는 구체적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변호사도 알아보고 재산 정리도 해야 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했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어요. 남편을 잃은 게 아니라 정말로 짐을 버린 거였거든요. 정인숙 씨와의 대화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고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다행히 집이 제 명의였고 아이들도 이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과의 대화였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와 준혁이를 거실로 불러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아빠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두 사람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봤거든요. 준혁이는 예상대로 차분하게 반응했어요. 이미 그런 결정을 내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왜 이제야 그런 결정을 하느냐고 진작 그랬어야 했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결정한 거라면 자기는 찬성한다고, 이제 우리가 엄마를 지켜줄 거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났어요. 두 아들 모두 저를 응원해준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저보다 더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고 반대했지만 정작 재산분할 이야기가 나오자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남편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대출을 제외한 집값이 8천만 원 정도 되니까 자기 몫은 4천만 원이고 마이너스 통장 빚 4천만 원도 반으로 나누면 자기가 질 빚은 2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차감하면 2천만 원은 자기가 가져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3년간 백수로 놀고 먹으면서 제 돈으로 살았으면서 집을 몰래 팔려고 했으면서 마지막에는 돈 계산부터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더 가관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추가로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제 카드로 쓴 것도 제가 다 갚으라고 했거든요. 카드는 제 명의니까 제가 갚는 게 맞다는 논리였어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마이너스 통장도 사실상 남편이 쓴 돈인데 카드값까지 제가 다 갚으라니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남편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10년 이상 혼인했으니까 재산분할 청구권도 있고 카드도 제 명의였으니까요. 변호사와 상담해봐도 남편이 끝까지 버티면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결정했어요. 2천만 원을 주고라도 빨리 정리하자고 생각했거든요. 그 돈이면 마이너스 통장 빚의 절반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과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 돈을 받고도 끝까지 뻔뻔했어요. 마치 자기가 손해본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완전히 등을 돌린 상황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병원 동료들의 지지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제 상황을 알고 있던 선배 간호사들이 응원해 주셨고 후배들도 힘내라고 격려해 줬어요. 특히 정인숙 씨가 정말 많은 조언을 해 주셨어요. 또 하나 큰 변화가 있었다면 이지훈 의사와의 관계였어요. 이지훈 의사는 저보다 4살 어린 신입 의사였는데 평소 저의 일 처리 능력이나 환자 관리 실력을 존경한다고 말해주곤 했어요. 어느 날 이지훈 의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수간호사님 같은 분은 어디서든 빛날 거라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들도 훨씬 밝아졌어요. 준호는 다시 예전의 활발한 모습을 찾았고 준혁이는 집안일을 도와주며 의젓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경제적으로도 훨씬 나아졌어요. 남편이 쓰던 술값, 투자금, 각종 허세 비용들이 없어지니까 생활이 안정되었거든요. 마이너스 통장 빚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고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기분이 달랐거든요. 더 이상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졌고 제가 번 돈을 온전히 저와 아이들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준호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다고, 이제야 진짜 가정 같다고 하더라고요. 준혁이도 엄마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고 말했어요. 병원에서도 동료들이 제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표정이 밝아졌다고, 일할 때도 더 활기차 보인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정말로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았어요. 특히 정인숙 씨가 제게 해주신 말씀이 기억나요. 이제야 진짜 당신다운 모습을 되찾았다고, 그동안 얼마나 억눌려 지내셨는지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용기 내서 결정하길 잘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이지훈 의사도 가끔 제게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셨다고, 수간호사님의 강인함을 존경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직 어떤 관계로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관심 자체가 고마웠어요. 아이들의 학업에도 좋은 변화가 있었어요. 집안이 안정되니까 공부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준호는 학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준혁이는 성적이 더 좋아졌어요. 두 아들이 제게 해준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제 정말로 자기들이 엄마를 지켜줄 거라고, 엄마가 고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내린 결정이 정말 옳았어요. 더 일찍 결단을 내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가장 뿌듯해요. 무능하고 무책임한 아버지의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아도 되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서요. 병원에서의 일도 더욱 보람차게 느껴져요.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15년간 쌓아온 경험과 실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실감하고 있어요.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정인숙 씨의 말씀이 떠올라요. 이혼하고 나니까 하루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른다고 하신 그 말씀 말이에요. 정말 그 말씀이 맞았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기분이 다르고 출근할 때도 발걸음이 가볍고 집에 돌아올 때도 편하네요. 더 이상 누군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졌거든요. 무엇보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어요. 이제는 진짜 한 팀이 된 것 같아요. 서로 의지하고 응원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가족이 된 거죠.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 교육비도 마련해야 하고, 마이너스 통장 빚도 갚아야 하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있어요. 제가 15년간 쌓아온 실력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사랑과 지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돌이켜보니 정말로 남편을 잃은 게 아니라 짐을 버린 거였어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까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42살이라는 나이가 늦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후회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가정, 병원에서의 더욱 당당한 모습,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지도 모르는 새로운 인연까지 모든 게 기대돼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됐어요.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감상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을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